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죠. 이 작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인간, 사상, 종교 등에 관한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잘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스도교와 무신론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뛰어난 심리 묘사와 신에 대한 대담한 저항, 도덕적이고 지적인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작품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짧게 스토리 훑어보겠습니다. 까라마조프 가문의 부자 간의 그리고 형제 간의 애욕과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이야기는 1860년대에 러시아의 지방 도시에 사는 벼락부자 까라마조프 가문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아버지 표도르는 지주 귀족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거의 맨손으로 출발해 술집 경영과 고리대금업 등 악랄한 사업으로 재산을 이룩한 부자입니다. 사업이 악랄하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요. 사업도 악랄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도르는 억제하기 힘든 격렬한 정열을 가진 그런 물욕과 음욕의 화신으로 그려져 있고요. 자신의 타락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타락시키는 냉소적인 독설가로 그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돼지우리다. 러시아 백성은 철저하게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인물이죠. 그는 지금 그루센카라는 여인에게 미쳐서 어떻게든 그녀를 손에 넣어보려고 갖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어요. 우선 전처의 아들인 큰아들 드미트리가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로부터 까라마조프 집안의 그 억제하지 못하는 정열을 물려받았고요. 동시에 러시아인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주색에 빠져 대책 없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고결한 것에 대한 동경이 살아있는 그런 러시아 그 대륙의 대범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아버지가 미쳐있는 그 여인 그루센카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사실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루센카에게 매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버리고 그 그루센카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적대시하며 그 적대시가 도를 넘어서 아버지 표도르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증오심을 키워갑니다. 자, 첫째 아들 드미트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반이에요. 이반은 이과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총명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표도르의
인간 멸시. 앞서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돼지우리고 러시아 백성은 철저하게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러시아인에 대한, 스스로도 러시아인이면서 말이죠. 그 멸시가 뭐 엄청난 그런 아버지와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총명한 청년 이반도 그의 방식으로 인간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는 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면요,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모든 일이 용서된다 라면서 신을 부정합니다. 신으로 인해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신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무신론자로서, 또 허무주의자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반에게도 역시 까라마조프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형 드미트리의 약혼녀, 형이 버린 그루센카에게 매혹되어서 버린 형의 전 약혼녀 카테리나에 대한 미칠 듯한 사모의 정, 열정에서 그에게 그 열정의 피가, 까라마조프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첫째 아들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증오했던 건 같은 여자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죠. 그런 본능적인 이유로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증오했다라면 이반은 아버지를 증오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도르라는 아버지는 불쌍한 남자예요. 본능이, 그런 열정이 들끓어서 스스로 너무 괴롭고 또 남들도 괴롭히고 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그의 아들들조차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증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 여자 문제로 아버지를 증오하죠. 둘째 아들은 정신적인 그런 철학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증오하고 있고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알료사예요. 수도원에서 사랑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조시마 장로라는 장로분에게 심취한 아주 순진무구한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천사라고 불리고 있는 착하고 순수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알료사의 내부에도
까라마조프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스메르다코프라는 이름이고요. 아버지 표도르가 백지인 여자 거지에게 낳게 한 아들입니다. 이 스메르다코프는 간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하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천박하고 간계에 능한 사람입니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아버지 표도르를 증오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있는데 그중 세 아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증오를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 불행한 아버지입니다. 불행하다 할까요? 불쌍하다 할까요? 그 불행을 자초한 그런 의미에서 불쌍한 인물이죠. 이렇게 아버지 표도르와 그의 아들 4명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5이 까라마조프가의 가족인데요. 여기에 앞서도 조금씩 언급드렸던 두 여인이 이 가족의 비가족으로서 참여하게 관여하고 있죠. 카테리나와 그루센카라는 두 여성이에요. 카테리나는 첫째 아들의 약혼녀고요. 또 둘째 아들의 사랑을, 애정을 받고 있는 순수한 사랑, 그냥 사랑이라 하기는 좀 부족한 듯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루센카라는 여인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매혹한 그런 여인이죠. 그루센카는 먼저는 표도르, 그러니까 아버지와 손을 잡고 그의 악랄한 돈벌이에 한 몫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열을 올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 첫째 아들, 이 둘을 적당히 희롱하면서 다른 여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약혼녀였던 카테리나에게 악의에 찬 조소를 퍼붓는 악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악녀의 모습과는 달리 마음 깊은 곳에는 순진하고 깨끗한 모습이 있는 그런 여인이고, 그 모습을 알아봐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셋째 아들 알료사, 맑은 눈을 가진 그 알료사는 그녀의 그 본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그루센카에 비해서 첫째 아들의 약혼녀였던, 그리고 둘째 아들의 사랑을 차지한 그 카테리나는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그런 여성이에요. 이 두 여성, 그루센카, 카테리나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과 동생이 복잡하게 뒤엉킨 애욕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아버지 표도르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됩니다. 형제들은 모두 제각기 아버지의 살인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인으로 쓰이고 있던 그 스메르다코프, 간질병을 가지고 있던 그는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시점에 간질병 발작이 일어났었다는 이유로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넷째 아들은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방탕한 생활을 했던 첫째 아들 드미트리가 여러 가지 상황 증거로 인해 체포됩니다. 그루센카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체포되는 불행을 겪어요. 그가 체포된 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마치 추리소설과 같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긴박한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누가 살인을 저질렀느냐 하면 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용서된다고 하는 이반, 둘째 아들 이반의 이론에 부추김을 받아서 스메르다코프가 간질병을 알리바이로 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리바이가 잘 먹혀들었죠. 아예 용의자 선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스메르다코프는 이반을 찾아가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이어서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온 이반이 갑자기 내가 그놈을 부추겨서 죽이게 한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심한 광기의 발작을 일으킨 채 연행돼요. 그러니까 넷째가 죽였으나 사실은 그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나의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그는 연행되어 감옥에 갇히고요. 그런 사랑하는 이반의 증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카테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드미트리가 미웠고 싫었겠죠. 자기를 버리고 갔으니까요. 그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버린 그 첫째 아들 드미트리를 희생시키고 그 대신에 이반을 구해내기 위해, 나를 사랑해준 그 남자 이반을 구해내기 위해 드미트리가 범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미트리의 편지를 증거 제출합니다. 여성들은 무서워요. 5, 6월에 서리가 내리죠.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통하는 진리예요. 복음을 막론하고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자, 카테리나가 이렇게 나오면 더 센 여인 그루센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루센카는 드미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미트리, 당신의 뱀이 당신을 파멸시킨 거야 하고 분노에 몸을 떨면서 외치죠. 그런 그루센카도 드미트리의 말 한마디에 카테리나를 용서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용서해줘라는 말이었어요. 드미트리가 그렇게 용서해주라고 말했던 데는 이런 그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더라도 나는 늘 마음속으로 언제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실제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렇게 드미트리는 자기의 그런 심리적 살인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받으면서 고뇌 속에서 그 죄를,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죽이려 들었던 그 마음의 죄를 청산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죠. 그 결심을 하자 드미트리 이제 징역 살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밝은 기분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청취자분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생각나는 그런 일화들, 에피소드들이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역시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역시 구원에 대한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들에서처럼요. 그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드미트리는 결국 20년 징역 판결을 받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요. 이것이 외면적인 줄거리이고요. 작품의 내면적인 줄거리는 셋째 아들, 그 순수한 청년 알료사를 둘러싸고 조시마 장로와 알료사가 사사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조시마 장로와 둘째 아들 이반 사이에서 전개되는 사상적 싸움, 종교적 철학적 싸움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교와 무신론의 대결이 이 작품의 내면적인 주제,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한 주점에서 알료사와 이반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반이 알료사에게 극시 한 편을 읽어줍니다. 제목은 대신문관이에요. 15세기 가톨릭 이단 신문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일어났던 에스파냐의 세비야 마을이 그 무대입니다. 이단자들을 불태우는 광장에 그리스도가 모습을 나타내요. 사람들은 곧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은 명령하죠. 그리스도를 체포하라고요. 그렇게 체포되어 투옥되고요. 그날 밤 감옥 속에서 대신문관이 그리스도와 대결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는 황야에서 악마로부터 빵과 기적과 권위라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대답해서 이를 물리쳤다.
만약 그때 돌을 빵으로 바꾸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그는 세계를 통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위해 그것을 거부했다. 이에 대신문과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탄핵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인간은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유와 빵을 맞바꾸어 주는 상대를 찾아다니고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며 그리스도를 탄핵하죠. 당신의 판단이 틀렸소. 당신의 결정이 틀렸소. 라고 한 거죠. 당신은 잘못 짚었소. 그리고 대신문과는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자유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빵을 주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자유로워지고 기적과 신비와 권위라는 세 가지 힘 위에 지상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대신문관의 규탄에 대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 없이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스도는 맞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말이 통해야 프로토콜이 같아야 대화를 하죠. 그러나 입을 맞추는 행위는 어떤 진실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는 큰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였죠. 자유와 빵, 어려운 문제죠. 그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때는 그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고요. 마음속의 갈망은 자유를 원했던 그런 시간이 제 인생에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빵을 구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죠. 비중을 파악해 본다면 자유를 구하는 데 쓴 시간은 전 인생에서 한 5%나 될까 싶어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걸 더 원했던 이유는 실제 생활은 정반대, 실제 생활은 도저히 그것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에 대한 강한 욕구, 욕망, 결핍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자유와 빵이 상충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상충하지 않고 나란히 있다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면 불가능할까?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 둘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 둘을 같은 선상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또 찾아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물처럼 다가온 제 인생의 책들이 있었고요. 그 몇 권의 책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빵을 살 수 없는, 빵을 구할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이더라도 아주 낮은 차원의 자유이고, 빵이 결국은 자유이다. 빵의 크기가 자유의 크기이고, 좀 비약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보다 큰 빵, 보다 맛있는 빵을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이 자유의 크기, 자유를 키울 수 있는 그 역량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요. 그 빵이라는 것은 정말 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빵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빵과 자유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나 만나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것 하나의 것,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스토리와 주인공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장면들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다가 빵과 자유의 얘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문장은 아니고요.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 악령에 나오는 한 문장을 끝으로 읽어 드릴게요. 인간이란 언제나 남에게 속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의 거짓말보다는 자기 거짓말을 더 잘 믿지요. 기왕에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이 인간이라면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거짓말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